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의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널리 익히는 작품으로 수많은 비평가들과 학자들로부터 가장 위대한 미국 소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여러 비평가들은 영화를 두고 개츠비의 사랑에만 집중해 원작의 사회비판적인 측면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화를 제작한 바즈 루어만 감독은 DVD 코멘터리를 통해 전체 약 7시간이 될 분량을 2시간에 녹여야 했기에 어떤 내용을 포기하느냐가 제일 어려웠다 라고 털어놓기도 했죠. 영화가 다 담지 못한 하지만 소설이 전하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영화 위대한 개츠비가 삭제한 장면들을 포함해 원작 소설의 전체 줄거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어리고 쉽게 상처받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 충고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있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소년 닉은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고 때문에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닉은 미국 중서부 도시 출신으로 3대에 걸쳐 꽤 이름이 알려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때는 1922년, 닉은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뒤 전쟁이 끝난 후 어쩌면 영원히 머물러 살 작정으로 동부로 향했습니다. 바로 당시 경제적 붐을 일으켰던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기 위해서였죠. 닉은 시내의 방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둘러보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별난 지역 중 하나로 불리는 이스트에그와 웨스트에그라는 곳을 발견합니다. 이스트에그에는 재산을 세습받은 상류계층의 인물들이, 웨스트에그에는 갑자기 떼돈을 번 신흥부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죠. 닉은 마침 웨스트에그의 작은 방갈로 하나가 월세 $80에 나온 것을 알게 되고 바로 그 집을 계약합니다. 그렇게 우연찮게 백만장자들 사이에서 살게 됩니다. 닉에게는 먼 친척 여동생이 있는데요. 이름은 데이지로 3년 전 닉의 대학 시절 지인이던 톰과 결혼했습니다. 톰은 닉의 집안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부자로 데이지와 결혼하고 얼마 뒤 서부에서 동부로, 그 중에서도 이스트에그로 이사했죠. 닉의 집은 마침 데이지의 집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고 닉은 반가운 마음에 두 사람의 저택으로 차를 몰아봅니다. 얼굴 전체에 거만한 두 눈이 번쩍거리는 탓에 늘 공격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어깨가 움직일 때는 얇은 상의 아래로 우람한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거대한 지렛대의 힘을 가진 육체, 한마디로 무자비한 육체였다. 그녀의 음성은 마치 다시는 연주되지 못할 음정을 배열해 놓은 것처럼 높낮이에 따라 귀를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다. 반짝이는 두 눈이며 정열적으로 빛나는 입, 눈부신 광채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슬프면서도 사랑스럽게 보였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그녀를 사랑해본 남자라면 좀처럼 믿기 힘든 어떤 흥분이 깃들어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톰과 데이지는 예전과 같이 닉을 반갑게 맞이하고 닉은 두 사람과 인사를 나눈 뒤 데이지 곁에 앉은 낯선 여자에게로 시선을 옮깁니다. 여자의 이름은 조던 베이커, 골프 선수라고 합니다. 조던은 닉이 웨스트에그에 산다는 말을 듣고는 닉에게 물어보죠. 웨스트에그에 사신다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곳에 살아요. 전 아직 아는 사람이 한 명도. 개츠비는 아실 텐데요. 개츠비라고? 어떤 개츠비 말이야? 조던은 닉의 옆집에 산다는 개츠비에 대해 물어보고 데이지는 그 이름에 놀란 듯 반응하는데요. 그들의 대화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리에 끊깁니다. 넷은 곧 현관에 놓인 탁자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고 가벼운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톰은 뜬금없이 유색인종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죠. 지배인종인 우리 백인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야. 만일 그러지 않으면 다른 인종들이 이 세계를 제패하게 될 거라는 거지. 데이지는 톰의 말에 속삭이듯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꾹꾹 밟아버려야 해요.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집사가 톰의 귀에 뭔가 속삭이자 톰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데이지는 당황한 듯 톰을 따라 집으로 들어갑니다. 조던 베이커는 그런 두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닉에게 슬쩍 알려줍니다. 톰은 뉴욕에 여자가 있어요. 저녁 식사 때 전화를 걸지 않은 예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식사는 흐지부지 끝나고 데이지는 닉과 함께 정문 현관으로 나갑니다. 닉은 데이지의 마음을 가라앉혀주기 위해 딸에 관해 물어보는데요. 데이지는 말합니다. 그 애를 낳았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래요? 글쎄 아이를 낳은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간호사한테 그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는 딸이라고 했고 그래서 나는 고개를 돌리고 울었어요. 괜찮아. 딸이라서 기쁘지 뭐야. 그리고 그 애가 커서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편이 제일 좋으니까. 아름답고 귀여운 바보 말이야. 닉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며 데이지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데이지는 당장 어린애를 안고 그 집을 뛰쳐나와야 했지만 그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았다. 닉은 집으로 돌아온 뒤 마당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15m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닉은 곧 그가 옆집 개츠비라는 것을 눈치채고 말을 걸까 잠깐 고민하다 이내 그만둡니다. 이유는 개츠비의 기이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방식으로 어두운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뻗었는데 나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는 확실히 부르르 몸을 떨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부두의 맨 끝자락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단 하나의 초록색 불빛이 작게 반짝이는 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웨스트헬과 뉴욕시 중간쯤에는 차도와 철로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계곡입니다. 그곳에는 대형 광고판이 하나 서 있는데요. 광고판에는 TJ 에클버그 안과 의사의 두 눈이 프린팅되어 있죠. 어느 날 오후 톰은 닉과 함께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향하다 갑자기 쓰레기 계곡에서 내리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리자고. 자네한테 내 애인을 소개해줄게. 닉은 톰의 정부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톰이 팔을 붙잡고 강제로 기차에서 끌어내리다시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톰을 따라 움직입니다. 톰의 발걸음은 쓰레기 계곡 자락과 맞닿아 있는 자동차 정비소로 향하고 곧 정비소에서 금발에 빈혈이라도 걸린 듯 핏기 없는 얼굴의 주인 윌슨을 만납니다. 그리고 톰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자 2층에서 한 여자가 계단을 내려와 인사하죠. 30대 중반에 접어든 그녀는 약간 뚱뚱한 편으로 몇몇 여자들이 그러하듯 육중한 몸을 육감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은 예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온몸의 신경이 연기를 내뿜듯 끊임없이 생동감을 발산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윌슨의 아내 머틀은 윌슨에게 의자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윌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톰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렇습니다. 톰이 뉴욕에서 만나고 있는 여자는 바로 윌슨의 아내 머틀이었던 것입니다. 세 사람은 윌슨을 슬쩍 따돌린 다음 뉴욕에 위치한 아파트로 향하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머틀은 톰을 졸라 강아지도 한 마리 사죠. 닉은 두 사람의 미래 장소까지 함께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머틀이 동생 캐서린을 불렀다며 다 함께 놀자고 조르다시피 말하기에 어영부영하다 결국 낯선 사람들과 술을 마시기에 이릅니다. 캐서린은 닉에게 말합니다. 저 두 사람 다 자기 배우자를 못마땅해 해요.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있는 건 사실상 톰의 부인이에요. 그 여자는 가톨릭 신자라는데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캐서린의 말에 닉은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데이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틀은 톰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는데요. 기차를 탔을 때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저희가 나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저희 머리 위쪽에 있는 광고를 보는 척했지요. 역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바로 내 곁에 앉았고 흰 와이셔츠 앞가슴으로 내 팔을 누르고 있었어요. 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저희와 함께 택시를 잡아 타고 가면서도 지하철을 탄 게 아니란 걸 깨닫지 못할 정도였지요. 그때 난 머릿속으로 줄곧 그래, 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 넌 영원히 살 수 없다고 라고 생각했지요. 11년간의 결혼생활 중 처음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는 머틀은 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 때문인지 술 기운을 빌려 그의 아내 데이지를 향한 질투도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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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르고 싶으면 언제든지 부를 거예요. 그러자 톰은 능숙하게 손바닥으로 그녀의 코를 잽싸게 후려갈겼다. 잠시 후 목욕탕 바닥에는 피 묻은 수건들이 널려 있었고 여자들이 꾸짖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런 소란보다 훨씬 더 높은 소리로 아프다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잠깐, 소설 속 배경은 1922년인데요. 당시 미국은 금주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술은 불법이었죠. 소설에도 영화에도 술이 자주 등장하니 술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술은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자면 마약과 같다고 평하는 비평가들도 있습니다. 한편 닉의 옆집에는 밤마다 음악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과일 가게에서 5광주리 분의 오렌지와 레몬이 배달되는데요. 오렌지와 레몬은 월요일이 되면 껍질만 남은 채 뒷문으로 빠져나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옆집의 파티에 참석합니다. 주의회 상원의원, 영화사 대표, 범죄자, 유명 가문의 자녀들, 공작이라고 불리는 남자, 배우 등 각계 저명한 인사들이 옆집 파티에 드나들죠. 며칠 후 닉은 옆집 파티에 정식으로 초대받습니다. 초대장을 확인해보니 보잘것없는 파티에 왕림해 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다는 글과 제이 개츠비라는 서명이 함께 쓰여 있습니다. 7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닉은 조금 겸연쩍은 기분으로 파티에 참석하는데요. 파티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주인을 찾으려 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은 아는 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죠. 그때 닉은 조던 베이커를 발견하고 조던과 함께 파티를 즐깁니다. 닉이 개츠비를 계속 찾으니 조던과 함께 있던 한 여자는 개츠비에 대해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적도 있대요 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전쟁 중에 독일 스파이였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반박합니다. 조던과 닉은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와 서재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커다란 올빼미 눈 모양의 안경을 쓴 중년 남자를 만나기도 하죠. 남자는 책들이 전부 가짜일 거라 생각했는데 살펴보니 모두 진짜라고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닉과 조던은 이내 서재에서 다시 나오고 샴페인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는데요. 그때 나이가 30하고도 한두 살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닉에게 말을 겁니다. 낯이 익습니다. 혹시 전쟁 때 제3사단에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만 제 구기관총 대대에 있었지요. 저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파티입니다. 아직 주인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전 저쪽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개츠비입니다. 그가 불쑥 말했다. 뭐라고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는 사려 깊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사려 깊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는 미소였다. 영원히 변치 않을 듯한 확신을 내비치는, 평생 가도 4-4번밖에 만날 수 없는 보기 드문 미소 말이다. 그때 개츠비의 집사가 개츠비에게 다가와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하고 개츠비는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뜹니다. 개츠비가 혈색 좋고 뚱뚱한 중년 신사일 거라고 생각했던 닉은 적잖이 놀라며 조던을 바라보는데요. 조던은 닉에게 개츠비가 옥스포드 대학 출신이라고 들었다고 말하며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개츠비의 집사가 조던에게 다가와 개츠비가 조던과 조용히 단둘이서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한 것이죠. 조던은 어리둥절해하며 집사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1시간 뒤 멍한 표정으로 걸어나와 닉에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얘기예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 당신을 이렇게 애태울 수밖에 없네요. 닉은 점차 뉴욕 생활에 익숙해져 갑니다. 활기 넘치고 모험으로 가득한 밤의 분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뉴욕이 마음에 든 것이죠. 조던 베이커와도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는데요. 골프 챔피언인 조던과 함께 다닌다는 사실에 우쭐한 마음이 들면서 둘의 관계는 조금씩 그 이상의 뭔가로 점차 발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닉은 처음 조던을 만났을 때 미처 떠오르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 기억해냅니다. 처음으로 참가했던 중요한 골프 대회에서 거의 신문에까지 날 뻔한 소동이 있었다. 준결승 때 치기 어려운 곳에 떨어진 골프공을 치기 쉬운 곳으로 슬쩍 옮겨놓았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이다. 조던 베이커는 영리하고 약사 빠른 사람을 본능적으로 피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규범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마음이 놓이기 때문인 듯했다. 그녀는 어떻게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직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기본 덕목 중 적어도 한 가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도 그러한 덕목이 있다. 즉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정직한 사람 중 하나이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7월 하순의 어느 아침 9시 개츠비의 화려한 자동차가 닉의 집 앞에 멈춰섭니다. 그전에도 닉은 개츠비와 대여섯 번쯤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개츠비와의 대화가 그다지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았고 때문에 닉은 개츠비를 이웃의 호화로운 여관집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죠. 개츠비는 그런 닉의 생각을 눈치챘는지 차를 운전하며 닉에게 물어봅니다.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닉이 그 질문에 얼버무리자 개츠비는 자신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여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소개부터 옥스포드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 가족들이 모두 죽는 바람에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전쟁에서 중위로 활동했다는 것까지. 개츠비는 의심하는 닉에게 군에서 받은 훈장과 옥스포드 시절 찍은 사진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조던 베이커에 대해 말을 꺼내며
조던 베이커가 이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고 덧붙이죠. 개츠비는 차에서 내린 뒤 42번가의 지하 레스토랑으로 향하고 닉은 그곳에서 개츠비의 친구 울프심을 만납니다. 울프심은 개츠비가 잠깐 자리를 뜬 사이 닉에게 비밀스럽게 말하죠. 운 좋게도 전쟁 직후에 그와 알게 되었지. 1시간 동안 그와 얘기하고 나니 교양 있는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개츠비는 여자들에 대해 퍽 조심스럽게 굴지 친구만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해. 그때 개츠비가 자리에서 돌아오자 울프심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개츠비는 닉에게 울프심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도박사입니다. 1919년 월드 시리즈를 조작한 장본인이지요. 개츠비의 말에 깜짝 놀란 닉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묻는데요. 그에 개츠비는 대답합니다. 그 사람을 잡아넣진 못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후 닉은 개츠비와 헤어지고 조던을 만납니다. 조던은 개츠비가 말한 대로 닉에게 개츠비에 관해 말하죠. 조던에 의하면 조던이 개츠비를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 1917년 10월이라고 합니다. 당시 데이지는 18살이었죠. 데이지는 그 마을 젊은 아가씨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고 젊은 장교들은 단 1시간만이라도 데이지를 독차지하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던은 데이지의 집 맞은편에서 데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데이지는 처음 보는 중이와 함께 흰색 로드스터에 앉아 있었죠. 그 장교는 데이지가 말하는 동안 줄곧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젊은 아가씨라면 누구나 받고 싶을 만한 그런 시선이었지요. 제게는 무척 로맨틱해 보여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 장교의 이름이 바로 제이 개츠비였고 저는 그 뒤로 4년 넘게 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어느 겨울밤 데이지가 해외로 파견되는 한 군인을 배웅하러 뉴욕으로 가려고 가방을 챙기다가 어머니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뉴욕에 가지 못하게 된 그녀는 몇 주일 동안 집안 식구들하고는 말도 하지 않았대요. 데이지는 이듬해 가을이 되자 다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명랑해졌고 6월에 톰 뷰캐넌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톰은 데이지에게 35만 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죠. 하지만 결혼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식 전날 밤 데이지의 한 손에는 백포도주 병이 다른 한 손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요. 데이지는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진주 목걸이를 꺼내며 데이지의 마음이 변했다고 외쳤죠.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근 뒤 찬물을 채운 욕조 속에 그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쥔 편지를 놓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물에 담가 쥐어짜서 젖은 공처럼 만들더니 눈송이처럼 조각조각 흩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그것을 비누 접시에 버리게 해주었어요. 울음을 그친 데이지는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었고 30분 뒤 언제 그랬냐는 듯 진주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조던은 두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다시 만났는데요. 남편에게 그렇게 반해 있는 여자는 처음 보았다며 당시 두 사람은 자신을 감동시킬 만큼 사이가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톰이 몰던 차가 외건과 충돌해 사고가 나며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하네요. 사건은 같이 타고 있던 여자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신문에 실렸는데요. 여자는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톰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신혼 때부터 줄곧 데이지 이외의 여자와 사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던은 닉에게 개츠비의 부탁을 전합니다. 개츠비는 닉이 어느 날이든 오후에 데이지를 집으로 초대하면 자기도 불러주기를 부탁한 것이죠. 조던은 데이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개츠비에게 그럼 뉴욕에서 점심을 같이 하면 되지 않은지 물었는데요. 개츠비는 상식에서 어긋나는 행동은 하기 싫다고 말하며 닉의 집에서 만나기를 재차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애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개츠비는 그녀가 이 사실을 모르길 원해요. 당신은 그냥 데이지에게 차를 마시러 오라고 초대하기만 하면 돼요. 닉은 옆집 백만장자의 예상치도 못한 너무나도 겸손한 부탁에 놀라고 한편으로는 자기 옆에 있는 세상을 냉소적으로 대하는 깔끔하고 강인하며 조금은 머리 나쁜 여자에게 끌려